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비명은 내 입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너무나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의 손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잡혀 있었고 싸늘한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허사였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끔찍한 연극 무대 같았다. 저 건너편에는 내가 믿었던 남자가 나를 향해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모양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빚을 갚아야지. 네가 좀 도와줘.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나를 도박빚을 갚기 위한 물건으로 팔아넘긴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했던 그의 눈빛, 다정했던 그의 미소, 미래를 약속했던 그의 달콤한 속삭임,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다.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 고통은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동시에 내 살을 찢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저항할 힘을 모두 잃어버린 채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비명을 지르던 젊은 여자가 아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눈가에 희미하게 패인 주름, 조금은 둔해진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고통을 딛고 얻은 평온함이 서려 있는 눈빛. 올해로 나는 43살이 되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카페의 이름은 푸른 새벽이다. 이 이름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푸른 새벽이 찾아오듯 내 삶에도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나는 카페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를 내린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내가 직접 심은 장미와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웃 주민들이나 지나가다 들르는 여행객들이다.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내 삶에 작지만 소중한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그들은 내게 사장님은 늘 웃고 계셔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이 평온한 미소를 짓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헤맸는지. 내 삶에는 남편도 자식도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 물론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쓸쓸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 늦은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보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이 정도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이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행복을 느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잘 익은 빵 냄새가 가게에 가득 퍼지는 순간, 그리고 내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기적과도 같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한때 이 모든 것들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를 연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절의 순수하고 어리석었던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평온한 삶 속에서 그 시절에 내게 손을 내밀고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너는 결국 행복해질 거야. 나는 기억한다. 그 비명이 터져 나오기 훨씬 전의 나를. 그때의 나는 나이가 22살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햇병아리였다. 직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출판사였다. 하는 일은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다. 하지만 감사함과는 별개로 내 삶은 늘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 늘 힘겹게 사셨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지만 당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셨던 탓에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슬픔이 혹시 나 때문일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혼자였다. 출판사에서의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함께 술자리를 갖곤 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억지로 끼어들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나만 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 반가웠지만 그들의 호의가 부담스러웠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웃는 얼굴로 대했지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그저 나 자신을 감추는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퇴근 후의 시간은 더욱 외로웠다. 자취방에 돌아와 불을 켜면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밥을 먹는 것도 혼자, TV를 보는 것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도 혼자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문득 내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나는 왜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까 하고 울었던 어린 나를. 22살에 나는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사랑을 갈망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랑은 늘 드라마나 영화 속에 존재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슬픔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그런 자괴감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작은 취미 생활에 몰두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서점에 들러 책을 읽었다. 펜과 스케치북을 들고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끝난 후 다시 혼자가 되면
공허함은 더욱 깊게 밀려왔다. 나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때 내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그였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그 남자. 나는 그가 내 삶의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두운 방에 갇힌 내게 손을 내밀어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손길이 사실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달콤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나는 그저 내 앞에 나타난 작은 불빛에 현혹되어 그 불빛이 나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민호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남자는 내 기억 속에서 이름조차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존재였지만 이야기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라도 필요했다. 민호는 내게 다가올 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잿빛이었던 그때. 그의 존재는 색색깔의 물감처럼 내 삶에 스며들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그날은 퇴근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던 나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우산을 건넸다. 고개를 들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뚜렷하게 잘생겼고 미소는 따뜻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 우산 쓰세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기어코 내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다. 그리곤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남긴 것은 젖은 셔츠 자국과 내 마음속에 스며든 작은 설렘이었다. 다음 날, 나는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그가 말했던 카페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내가 우산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설마 진짜로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건넸다. 그는 자신이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해외 출장이 잦아 외로운 삶을 산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나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그런 그의 태도에 나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민호는 늘 내가 가보지 못했던 멋진 장소들로 나를 데려갔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사주었다. 그는 나를 공주처럼 대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당신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다. 그는 종종 연락이 두절되곤 했다. 해외 출장 중이라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는 가끔씩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내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투자하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게. 당신도 내 성공의 일부가 되어줘. 나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내가 모르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적금을 깨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돈을 받을 때마다 내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사랑을 갈구했던 내 오랜 외로움이 폭발하듯 나는 민호에게 매달렸다. 나는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쥐고 밤을 지새웠고, 그가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에 약을 사들고 그의 집 앞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내가 그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진심이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꺼이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마치 끝없이 떨어지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지만 나는 그 불안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도박으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그가 사업 투자에 실패했다는 말에 동정심을 느꼈다. 나만의 몫으로 아껴두었던 적금을 깨서 건네줄 때 그는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너 아니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 그의 목소리에 섞인 절박함은 나를 더욱 그에게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은 사랑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의 태도는 변해갔다. 예전에 다정하고 낭만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모습만 남았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내게 화풀이를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의 말에 반박하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너랑 만나느라 정신 팔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는 모든 책임을 내게 전가했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혹시라도 내가 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내가 그의 불행의 원인일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나는 그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민호의 도박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다 만회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빚을 갚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았다. 소중하게 모았던 물건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작은 금반지까지 팔았다. 그래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친 욕설과 협박에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공포에 떨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도박 빚을 졌으며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그를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그는 내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이 사람한테 가면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어. 그는 내게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 남자는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 그냥 잠시만 가서 이야기만 나누면 돼.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는 나를 속였다. 그는 내가 그 남자의 빚을 대신 갚는 노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는 내가 마지막 남은 희망인 줄 알았지만 사실 나는 그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상품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차가운 쇠붙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미지의 남자가 기다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딛는 발걸음마다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절망은 점점 더 깊숙이 나를 잠식해 들어왔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손에 땀을 쥐었다. 민호는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마치 나를 끌고 가는 쇠사슬 같았다. 우리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섰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나는 민호에게 이끌려 어두운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내 직감은 계속해서 내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경고를 외면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고 나 자신을 속였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민호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남자였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나는 공포를 느꼈다. 민호는 나를 그 남자 앞에 세워놓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이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비굴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황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꽤 쓸만하군, 민호. 내 빚은 이걸로 끝내자.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내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빚을. 뭘로 끝내? 민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바닥만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미안해라는 말은 내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과 사랑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빚을 갚기 위해 팔린 것이었다.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나의 절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민호는 나의 비명을 무시한 채 그 남자에게 돈이 든 봉투를 받고는 그대로 뒤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가지마, 가지마. 민호하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내게 영원한 절망을 남겼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내 삶의 모든 희망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내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 턱을 잡아 올리며 억지로 나를 자신과 눈을 마주하게 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넌 내게 빚을 갚아야 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때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저항할 힘도 도망칠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내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나의 꿈, 나의 희망,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랑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그 잿더미 위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채 태웠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차가 멈춘 곳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검은 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그 남자, 즉 내가 총재라고 부르기로 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냉정하고 날카로웠던 첫 인상과는 달리 그는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다. 어떤 명령이 내려질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공포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냐? 나는 다시 한번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내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다. 피곤할 테니 방으로 안내해 주오. 그의 말에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수법일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의 호의를 의심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늑했다. 하얀 침대 시트와 은은한 향이 나는 아로마 오일.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은 내가 방금 전까지 겪었던 지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 있던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재님께서는 당신이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에게 팔려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나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민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욕망 덩어리. 하지만 그의 행동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내게 말했다. 일단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추슬러 쥐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순 없지만 당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진심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사셨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라는 그 친구에게 당신을 샀다기보다는 사실은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 녀석이 당신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녀석이 당신에게 빚진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당신은 내게 빚을 진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빚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빚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었던 얼음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의 이름이 이준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내게 다가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상처 입은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준혁의 저택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마치 꿈만 같았다. 나는 그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혁 씨는 그런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내게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했다. 넓은 서재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했고 정원에는 내가 좋아했던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는 내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점차 준혁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또한 외로운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냉혹한 사업 세계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의 삶은 비록 배경은 달랐지만 내 삶의 공허함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내가 겪은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민호가 다시 나타나 나를 끌고 가려는 꿈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준혁 씨가 내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었고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밤 나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나는 준혁 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캔버스와 물감을 사주었고 내가 만든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뿌렸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했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의 과거는 내가 감싸 안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나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불안을 걷어내 주었다. 나는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준혁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민호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다. 따뜻했고 든든했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준혁 씨 또한 나를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행복은 늘 불행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우리는 거센 시련에 직면했다.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준혁 씨의 가족이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차갑게 말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준혁이 옆에 서려는 건가요?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그녀의 눈빛은 나를 벌레 보듯 경멸했다. 그녀는 내가 민우에게 팔려왔다는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불행이지 우리 집안의 불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감히 그들의 깨끗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독서를 묵묵히 들었다. 준혁 씨는 그런 나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제가 감당할 겁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도 그가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외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나를 몸팔아서 신분 상승한 여자, 돈 때문에 준혁 씨에게 접근한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다. 나의 과거는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준혁 씨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져요.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가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나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등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괜찮고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까? 당신의 과거는 내가 함께 짊어질 겁니다. 혼자서만 아파하지 마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준혁 씨에게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삶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내 그림에는 더 이상 밝은 색깔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했다. 그때 준혁 씨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곳이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회사의 한 부서에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주저했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충분히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디자인 감각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는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그림은 이제 내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이 되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의 길로 나아갔다. 나는 준혁 씨의 회사에서 디자인 부서의 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준혁 씨에게 피해를 줄까봐 늘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는 나를 여느 직원과 똑같이 대했고 나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다. 당신의 감각은 특별합니다. 당신만의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줘요. 그의 격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내 그림은 더 이상 슬픔을 담는 도구가 아닌 희망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암울해졌다. 준혁 씨는 밤낮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때 나는 준혁 씨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은 바로 민호와 준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놀라 준혁 씨에게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사실 그의 오래된 친구였다. 민호는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진 후 준혁 씨에게 여러 번 손을 벌렸다. 준혁 씨는 그때마다 민호를 도왔지만 민호의 끝없는 욕심과 거짓말에 결국 지쳐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러다 민호가 나를 이용해 그의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민호에게서 나를 구하고 동시에 그의 도박 빚을 갚아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준혁 씨의 그런 호의를 배신하고 경쟁사에 회사의 기밀을 넘긴 장본인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민호에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준혁 씨의 오랜 고뇌와 인내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게 한 건데.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동정심 때문에 사랑한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제야 그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다. 준혁 씨와 나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내가 디자인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을 완전히 뒤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디자인이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 나의 디자인 주제였다. 준혁 씨는 나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입찰 당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의 발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프로젝트를 따냈고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날 밤 준혁 씨는 내게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고 우리의 삶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둘만의 소박한 약속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준혁 씨의 거대한 저택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집으로 이사했다. 준혁 씨는 그런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우리들의 집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평범하지만 그 어떤 날들보다 소중했다. 아침이면 나는 그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그는 신문을 읽었다. 우리는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저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는 준혁 씨와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도 늘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의 따뜻한 물음에 나는 그날 있었던 모든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가끔씩 나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준혁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내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 손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 씨와 나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내게 안정과 사랑을 주었고 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과 행복을 돌려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안식처였다. 오늘도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차를 마신다. 창밖으로는 내가 심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의 손을 잡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본다.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악몽을 꾼다. 민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어둠의 공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속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찾았다. 내 삶의 모든 고통은 이 행복을 위한 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나는 결국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